네, 단체 교섭, 단체 협약, 쟁의 행위를 강의할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손익찬 변호사입니다. 좀 딴 나라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조합원이 아닌 분들, 아니면 뭐 이제 일반 조합원들이 보기에는 나랑 뭐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보시다 보면은 의외로 재미있는 구석이 많다. 신기하다.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저런 내용이구나. 이런 거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교섭입니다. 교섭. 교섭부장이만 하는 게 교섭은 아닙니다. 교섭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 3권의 근거를 이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랑 어쨌든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해서 근로기준법 내용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 사업장의 또 실태에 맞는 어떤 그 가려운 부분을 긁기 위해서 단체 협약을 만드는 거고, 그러려고 교섭을 한다. 그걸 위해서 교섭을 하는 거다. 뭐 안 되면 수틀리면 무조건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이제 노동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막 뉴스에다 이제 댓글을 많이 달잖아요. 뭐 일도 조금 하면서 뭐 때만 쓰려고 하네. 근데 뭐 일 조금 하려고 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일하고 돈 받으면 되는 거죠. 교섭이라고 하는 게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관해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 이거의 끝에는 단체 협약이 있는 거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다가 잘 안 되면은 쟁의도 했다가 다시 교섭 돌아왔다가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섭은 이제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교섭권자랑 협약 체결권자에 관해 가지고는 우리 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한 명한테 부여를 하고 있어요. 교섭대표 교대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교대노조의 대표자한테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섭이나 단체 협약의 체결에 관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임했다고 해서 권한이 박탈되는 거 아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공공운수 노조들하고 어떤 그 산별 노조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어떤 교섭하는 거에 관해서 어떤 지부한테 권한을 위임해준다 이 말이에요. 사실 교섭 체결 권한은 그 산별노조 위원장한테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위임장을 써주는 겁니다. 뭐 몇 년도 교섭에 관해 가지고 뭐 그 권한을 위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권한 위임해줬다고 해서 위임인 권한이 박탈되는 게 아니죠.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체결권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뭐 이게 예전에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도장 찍고 이제 뭐 도망가는 거.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교섭, 그러니까 협약안 가한 정도를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관해서 조합원들 총회에서 인준투표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체결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협약안 가한에 대해서. 근데 이미 체결된 협약안에 관해 가지고 뭐 인준투표 안 거치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안 되고, 체결권 침해라고 이미 대법원이 봐버렸기 때문에 어떤 협약안 가한 나온 거에 관해 가지고 뭐 통제를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규약 내에서 둘 수가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도장은 어쨌든 노동조합 대표자가 도장을 찍을 권한이 있다. 이렇게 위임장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양식이 다 나와 있고요. 단체 교섭의 상대방이 누구인가? 사용자죠. 네, 사용자인데 최근에는 이제 사용자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게, 부당노동행위 지배 개입에 있어가지고 사용자성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지, 이 교섭 혜택에 있어가지고는 아직 사용자성이 그 확대가 막 많이 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원하청 관계에 있을 때 이게 그 현대중공업 사건인데, 사내하청 이제에서 자꾸 이제 산별노조 지회가 노동조합이 자꾸 생기니까 현대중공업이 이제 그 업체 자체를 폐업시키고 다른 업체를 이제 만들면서 고용승계를 시키면서 조합원들만 고용승계에서 배제시키고, 이런 행동들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단결권을 저해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 행위다라고 봤을 때, 그 부당노동 행위에 있어가지고 원청이 지배 개입에 있어서 사용자성은 인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교섭할 때
원청 나와라. 원청이 응하지 않으면은 교섭 해태다. 교섭 해태로서 부당 노동 행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까지 노동위원회에서 여기서의 원청 사용자다라고 인정은 잘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바뀝니다. 이미 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를 내렸어요. 사용자성 더 넓히라고. 그럼 이제 난리 나겠죠. 이제 현대차, 기아차, 사내하청들 지회에서 교섭 요구하고 이제 그러면은 무조건 다 나와야 되고. 실제로는 사실상 거의 같이 교섭하는 시기인데 법률적으로 이제 그 의무가 부여가 된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거는 아니었다. 쌍방 의무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노조법에 아주 좋은 말 있어요. 시인이 따라서 성실하게 교섭을 해야 된다. 사용자가 교섭 해태하면 안 된다. 노동조합도 정당하게 교섭을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 권한 남용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정하고 있고 부당 노동 행위에서도 별도로 교섭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 거부하면은 단체 교섭 응납 가처분 민사소송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도 할 수 있다. 교섭과 관련 단체 교섭이나 쟁의로 관련해서 손해 입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면책 조항 두고 있고요. 정당행위라고 해가지고 이제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 단체 교섭이나 쟁의를 하기 위한 거는 정당한 거면은 다만 어떤 경우에도 폭력 파괴 행위는 금지된다. 여기부터가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섭사항 3분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꼭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논의가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제 의무적 교섭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의적 교섭사항.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법적 교섭사항이 있어요. 의무적 교섭사항은 딱 들어맞는 건 아닌데 이제 규범적 부분 단체 협약에 있어가지고 근로 조건에 관한 부분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거부할 수 없다. 교섭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 교섭사항인 거예요. 단체 협약에 저는 줄기이자 뼈대라고 하겠어요. 어떤 나무로 치자면은 그 가장 기본을 이루는 거죠. 기본. 의무 불이행할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가 있고 결렬했을 때 이거 결렬로 인해서 쟁의행위가 가능한 유일한 상황이 의무적 교섭사항입니다. 뭐가 있냐?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재해보상, 안전보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인 거고 당연한 얘기지만 근로계약, 취업규칙보다 더 유리한 게 규정이 되겠고 근로기준법보다 당연히 훨씬 더 유리한 내용들이 단체 협약에 규정이 되어야겠죠. 네. 인사복지 승진, 해고 요건, 해고 절차 등 취업규칙이랑 단체 협약이랑 이거 똑같으면 안 됩니다. 단체 협약에서 이제 더 해고 요건도 더 엄격하게 정해야 되는 거고 해고 절차도 더 노동자한테 유리하게 정해놔야 단체 협약이 의미가 있는 거겠죠. 해고 절차 같은 경우에 해고에서 노조와 사용자 간에 합의를 해서 해고를 한다. 노동자 간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서는 합의하라고 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거를 협의라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합의는 의사의 합치인 거고 협의는 그냥 논의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협의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의사 합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그런 해고는 무효다. 단 노동조합이 합의권 남용하면은 예외적으로 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서 유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노조가 합의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작정 반대를 한다든지. 근데 무작정 반대할 이유가 있는 경우도 많긴 한데 어쨌든 이제 성실하게 논의를 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도저히 합의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은 노동조합한테 더 그게 유리한 증거로 남겠죠. 네. 어쨌든 합의를 하는 게 원칙이니까 단협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으면은 특정인을 복직시키는 거는 이게 어떤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권리 분쟁 사항이어서 미래의 어떤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과거 문제여가지고
이거를 교섭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단협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는 미래의 포괄적인 근로 조건에 관한 거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사용자가 무조건 해결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를 이 의무적 교섭 대상 사항으로 보지는 않는데, 과거 문제는. 하지만 반대로 특정인의 퇴진 요구, 어떤 그 국책연구소장이 있었는데 퇴진해라 라고 요구하는 거는 그게 어떤 교섭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명목적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연구자율 수호운동, 그 근로조건 개선하는 거에 있다. 따라서 교섭사항이 된다. 뭐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쟁의나 이런 게 부당한 게 아니다. 그겁니다. 두 번째로 채무적 교섭사항이 있어요. 임의적 교섭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로 단체 협약의 채무적 부분,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권리 의무를 부여하는, 개별 조합원에 대한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이걸 단체 협약의 꽃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줄기가 이제 있으면, 줄기가 있고 이제 잎사귀가 있으면은 이거는 이게 있어야 이제 살아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꽃이 있어야 이제 이 벌과 이 나비가 날아들어서 이제 결국에는 얘네들이 와서 번식도 하고 이제 더 아름다운 어쩌면 그 식물로서 그런 걸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인 거고요. 사실 의무적 교섭사항, 그러니까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닌 거, 사용자가 굳이 응할 필요가 없는 것에 있어가지고 노동조합이 얼마나 더 많이 따내느냐, 이게 사실 단체협약의 어떤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로조건에 관한 거는 그거는 당연히 이제 사용자가 교섭에 응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사용자가 꼭 응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노동조합이 이거 요구해서 따내면은 이게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인 거죠. 쉽게 말해서. 사용자 교섭 의무가 이제 없는 사항인 거기 때문에 부당노동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렬할 경우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 조합 활동에 관한 거, 게시판 사용,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내 노조 활동, 이런 거는 그러니까 교섭해서 따내는 거지 사용자가 꼭 보장해줘야 되는 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네. 근로시간 내 노조 활동이다. 네. 네. 체크오프도 꼭 사용자가 응해줄 의무는 없어요. 네. 전임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 시간에 그 면제 시간 한도에 대해서 했는데 뭐 꼭 그거만큼 뭐 꼭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용자가. 단체 교섭 절차나 뭐 그런 거. 그 밖에 의무적 교섭사항도 아니고 위법적 교섭사항이 아닌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 어찌 됐든지 간에 교섭을 해가지고 단체협약이 체결이 돼서 들어와 있으면은 이게 위법한 내용이 뭐 사회상비에 반하는 내용이 아닌 한 사용자는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단체협약에 들어와 있긴 한데 근로조건에 관한 게 아니니까 나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노조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뭐 억울하면 뭐 법원으로 가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아니면 일정 부분 사무실 제공해 주기로 했어요. 사무실 제공 안 했어.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외부에서 사무실을 썼어요. 그랬을 때는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뭐 그런 식으로 민사소송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단체협약 체결했는데 안 지켰으면. 규범적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포레시아 정리해고 사건에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요. 공장 이전하면서 구조조정하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2008년도에. 근데 그러고 나서 만 1년도 안 돼가지고 정리해고를 한 경우에 이제 유효하냐, 이런 합의를 했을 때. 그래서 종전의 논의는 뭐냐면은 뭐 정리해고를 아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를 요구로 해가지고 쟁의행위를 하는 거는 위법하고, 왜냐, 그거는 이제 경영권의 본질에 관한 사항인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유로 교섭 요구를 했다가 거부됐을 때 쟁의행위 하는 거는 목적 일탈이다, 위법하다라고 봤지만 이미 체결한 거예요. 단체협약에 그렇게 정리해고 안 할게 라고 자기들이 합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꼭 단체협약서에다가 한 게 아니고 노동조합이랑 사용자랑 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약속했으면은 지켜라.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협약에 위반한 이 해고는 무효다. 물론 이제 정리해고로서 요건이 있는지도 살펴는 봤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으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켜라 이거예요. 아주 뭐 그런 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이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해가지고 합의서를 썼어요. 오케이 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너무 뭐 경영권의 뭐 본질에 대한 침해다. 영영 해고 못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뭐 폐업도 못하냐.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건 뭐 1년도 안 돼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이거는 지켜야 될 약속을 배신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는 정리해고는 무효다. 마지막으로 위법적 교섭사항이 있는데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단체 협약으로 정해도 효력이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건데 뭐 거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좀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뭐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산재 피해자 유족 특별 채용 조항이 이제 유효다. 이게 뭐 고용 세습 뭐 그런 말이 있었던 판결인데 이거 고용 세습 아닙니다. 산재 피해자 산재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에 거기에 이제 그 자녀를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이제 조항을 두는 거. 그러니까 뭐 아빠가 뭐 여기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아들 채용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특별한 경우에 조항을 뒀을 때 이제 2심까지는 무효라고 봤어요. 이게 뭐 공소양속에 반한다, 뭐 고용 세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3심에서는 산재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산재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국가 유공자 같은 경우에도 다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뭐 그렇게 반사회적인 게 아니다 이 내용이. 예. 그래서 유효하다. 위법적 교섭사항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당하다. 네.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서 보면은 임의적 교섭사항에 해당하는 게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개별 노동자로 보면 이제 개별 그 유족의 권리인 거지만. 네. 뭐 조합원만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든지 어떤 뭐 성별, 인종, 종교 등의 뭐 차별적인 대우 조항을 단체 협약에서 두고 있다든지 뭐 그런 건 이제 안 된다. 근데 하지만 조합원만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건 안 되지만 유니온십 조항은 이제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를 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은 이제 예외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노동조합이 아니어도 다른 노동조합에 이제 소속이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단협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게 위법적인 건 아니다. 단체교섭 부당노동 행위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되는 거랑 안 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3개 슬라이드가 있을 건데 사용자가 권한 없는 자를 내세워서 형식적으로 교섭에 임하는 경우. 뭐 대표이사나 최소한 대표이사한테 위임장 받은 사람이 나와야지. 뭐 인사팀 1년짜리 대리가 뭐 교섭에 나왔어요. 막 얘기하니까 저 그 사장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는데요. 뭐 이런 식이야. 뭐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노다. 노조가 상급단체에다가 교섭을 위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위임 받는 사람은 사실 범위 제한이 없어요. 노동조합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총연맹 뭐 무슨 실장 누구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 사람이 위임 딱 나왔는데 사용자 쪽에서 난 저 뭐 외부인 뭐 안 돼. 나 저런 사람이랑 교섭 안 할 거야. 내가 왜 우리 회사 문제 하는데 왜 저런 외부 세력, 불순한 외부 세력이랑 교섭해야 돼?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다.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섭에 응해야 된다. 정당하게 수임 받았으면은 응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조합원 중 일부가 뭐 이게 사용자나 사용자 이익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교섭 거부하는 거. 이것도 안 된다. 다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제 분호가 아닌 사례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교섭대표 지휘기간 유지되는 도중에 교섭 참여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경우. 그러니까 교대노조가 이제 있는 가운데 이제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거부를 해도 된다.
그리고 교섭권이 없는 단체,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서 교섭 요구를 하는 거는 그거는 거부를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총회 인준 규정이 있는 경우에 노조의 협약 체결권 확보를 요구함에 따라서 교섭이 지연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뭐 교섭 혜택가 아니다. 네. 또 볼까요? 부당노동행위 인정되고 있는 사례 중에서 단협상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고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분호다. 의무적 교섭사항과 임의적 교섭사항이 중복되어 있다는 이유로 교섭 거부하는 경우, 아까 같이 뭐 연구소장 퇴진 뭐 이런 거, 예. 감독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노력도 없이 교섭을 지연시키는 경우 부당노동 행위다. 분호가 인정 안 되는 거는 사용자 처분 권한을 벗어난 교섭 요구를 하는 거, 뭐 법 개정하는 거, 뭐 타기업의 문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 있어가지고 많이 문제되는 거고요. 임의적 교섭 사항에 대하여서만 교섭 요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분호가 아니다. 그래서 임의적 교섭 사항이랑 의무적 교섭 사항을 잘 섞어가지고 교섭 요구를 하는 게 그게 기술이에요. 네. 노조 교섭 요구가 과도하거나 타결 여지가 희박하다는 이유로 교섭 거부하는 경우, 뭐 좀 무리한 거 요구할 수도 있죠. 무리한 거 요구한다고 해서 테이블을 안 앉을 거야, 이건 안 된다. 네. 노조 요구안에 대해서 대안 제시 없이 무조건 반대, 뭐 비슷한 거예요. 뭐 10% 임금 인상,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운데 말이 안 되냐? 안 돼. 무조건 안 돼. 안 돼. 무조건 안 돼. 그러면 회사 얘기하시오. 그건 너무 말도 안 돼가지고 논의할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안 해. 그럼 안 된다. 분호다. 갑자기 시기, 장소 변경하는 경우 분호다. 일방적으로. 의외로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교섭위원 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제한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질적으로 뭐 교섭 되려면은 뭐 5명, 7명 이렇게 제한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2명, 뭐 1명, 그런 거 안 된다. 분호다. 부당한 선결 조건 제시하는 경우, 단체 교섭에서 합의했지만 사인하는 것만 거부하는 경우, 이제 다 분호가 될 수가 있다. 반대로 분호가 안 되는 거는 뭐 폭력적 태도를 조성해서 교섭에 임하려고 하는 경우, 그때 뭐 거부하는 거.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죠. 근데 폭력적 태도만 안 취하면 되니까 뭐 조합원들 이렇게 다 하고 있고 뒷짐지고 그냥 서 있으면 됩니다. 수백 명이, 그건 폭력적 태도가 아니잖아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불가능한 교섭 장소나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뭐 대표이사 집에서 교섭한다든지, 뭐 공장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교섭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거부를 해도 분호가 아니다. 단체 협약입니다. 조금 속도를 내야겠네요. 단체 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쌍방이라고 하면 노동조합 위원장, 사용자 쪽 대표이사가 되겠죠. 이제 실무적으로는 교섭위원들도 다 같이 그 독대 밀실 합의 안 했다는 거를 보장해서 도장 꽝꽝꽝꽝 다 같이 찍습니다. 단체 협약은 뭐 더 설명할 게 없겠죠.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로 조건에 관해서 서면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쌍방의 서명 날인한 거는 다 단체 협약입니다. 단체 협약서, 이것만 단체 협약인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근로시간 면제자에 관해가지고 뭐 합의서를 썼다. 그것도 단체 협약인 거고, 뭐 아까 저 의무적 교섭상에서 본 것처럼 정리해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거, 그런 것도 다 단체 협약이다. 명칭 불문하고 장소도 불문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한 것도 아니면 대표회사랑 독대한 자리에서 근로조건에서 하고 도장 찍으면은 그게 다 단체 협약이다. 해석에 있어서 원칙은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아주 그 권리 의무에 관해서 중요한 문서인 거기 때문에 의미가 명확하다면은 그 자체 내용대로 단체 협약의 문구대로 효력을 인정해줘야 한다. 명문의 규정이 명확하게 되는데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문헌 해석을 둘러싼 이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동기들을 참작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건 일반 계약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견이 있을 경우에 단체 협약 내용에 관해 가지고 그 정부에다가 해석을 뭐 요청하고 이런 것도 노조법에 있긴 있어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규범적 효력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 근로 조건에 관한 거, 근로 조건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효력인 거고, 반대로 채무적 효력은 그냥 그 노동조합에 관한 거, 노동조합 자체에 관한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은 노동조합에 관한 부분인 거고, 여기는 이제 노동자에 관한 부분이다. 규범적 효력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아시죠?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더 불리하면 단체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원칙적으로 조합원들한테만 적용되지만 사업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협 적용되면은 자동으로 된다. 사실상 안 좋게 보면은 무임승차가 된다. 지역적 구성력도 있어요. 하나의 지역에 있어가지고 동종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받게 되면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가지고 적용받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채무적 효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체크오프, 단체 교섭이랑 쟁여행에 관한 사항, 사무실 제공해라, 조합 활동 보장해라 이런 것들. 만약에 이런 건 이제 계약 노조와 사용자 간의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는 거고 불이행했을 때는 쉽게 말해서 소송 걸면 민사소송을 이제 걸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편의 제공 같은 거 이제 안 했다, 사무실 제공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라고 하면은 단체협약 이제 위반이다. 뭐 이거를 뭐 분호로도 볼 수 있는 거고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효력 범위가 있어요. 아까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노동조합에게만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경우에는 효력이 조합원 외의 사람들한테도 확장이 된다. 이건 한번 참고만 하시고요.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범위 자격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조합원 범위가 되는 게 아니고 조합원 범위 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것대로 된다.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범위를 정한 것뿐이다.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단체협약 2년을 초과하도록 유효기간을 정해도 무효입니다. 유효 2년의 기간을, 그러니까 아예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을 초과해서 정했다고 하더라도 유효기간은 이제 2년으로 합니다. 2년보다 더 짧게 정할 수도 있겠죠? 네. 초과해서만 정하지 않으면 되니까.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계속 교섭을 했는데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이 안 되면은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효력이 지속된다. 별도의 약정을 해놓으면은 되겠죠. 종결돼도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다만 단체협약의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을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은 그에 따르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에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과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간 만료가 돼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를 조항을 두면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일방이 통지를 하면은 통지받고 6개월이 지나면은 단체협약은 이제 해지가 된다. 단 그런 경우에도 보실 것처럼 해지 이후 단체협약 효력, 단협이 해지됐어도 근로 조건에 관한 부분, 기본적 부분에 관한 거는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서 노동자한테 이제 적용이 된다. 단협이 없는 상태니까 사실 이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변경 통해서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해요. 단협이 없는 상태이지만 단협의 내용만 적용되는 거니까. 채무적 부분 조합활동에 관한 거는 단협 효력 상실, 그러니까 단협 해지와 동시에 효력 상실하고 단 이제 조합 사무실은 예외적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보장을 하고 있어요. 사용대체 법리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협이 효력을 상실했어도 사무실은 계속 쓸 수 있다. 단체 협약 유효 기간 중에 단협 개정 요구가 가능할까요?
교섭 요구는 할 수 있겠죠. 요구하는 건 잘겠죠. 상대방이 사용자가 응하지 않아도 될 뿐이지 요구하는 것 자체가 뭐 불법적인 건 아니죠. 요구 자체가. 예. 근데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뭐 이걸로 뭐 쟁의하는 거는 위법하다. 또 예외적으로 이제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단협 위반했을 때 단협 위반이 전부 다 형사처벌된다.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단협에서 정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걸 위반하면은 형사처벌이 됩니다. 계약 불이행했다고 형사처벌하는 아주 강력한 보호 조항이에요. 임금에 관한 거, 복리후생, 근로시간, 뭐 징계에 대한 중요한 절차 등등등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사청구는 아까 말씀드렸죠. 채무적 부분에 관해서 불이행했을 때. 세 번째입니다. 쟁의행위입니다. 쟁의행위는 이제 교섭이 잘 안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누가 쟁의가 좋아가지고 쟁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고 잠도 자고 그러고 싶은데 다 불가피하니까 하는 거죠. 누가 뭐 쟁의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집에서 잠도 못 자고 농성도 해야 되고 밥도 맨날 김밥만 먹고 짜장면만 먹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예. 교섭을 하다가 결렬이 됐어요. 이제 그런 걸 노동쟁의 상태라고 부르고 뭐 이런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단체 협약을 할 수는 있겠죠. 이 상태에서 뭐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노동위원회의 어떤 이제 조정 잘 되면은 단체 협약 체결 쟁의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조정을 하다가도 잘 안 되면은 찬반 투표를 거쳐요. 최종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도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났어. 조정 성립되면은 그걸로 이제 단협 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쟁의행위가 결국에는까지 가는 거다. 교섭을 성실하게 했는데 안 됐어. 조정에 갔어. 안 됐어. 찬반 투표까지 거쳐서 다 조합원이 찬성을 해요. 그러면은 파업, 태업, 뭐 등등이야. 업무에 저해를 주는 쟁의행위로 가게 된다. 노동쟁의 상태를 이제 전제로 하고요. 더 이상 합의의 여지가 없다. 열심히 했는데도 더 이상 의견 불일치 상태가 계속된다. 어쩔 수가 없다. 조정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투표도 반드시 거쳐야 되지만 조정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해 가지고 의견 불일치가 이제 심했을 때인 거고 얼마나 더 교섭을 뭐 5차례 해서 뭐 불성립입니까? 뭐 10차례 불성립입니까?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거에 관해 가지고는 결국에는 노동위원회가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거 도저히 뭐 이뤄질 여지가 없다라고 보면은 조정 불성립이 되는 거죠. 자, 쟁의행위도 그 아까 전 시간에서 본 조합활동이나 마찬가지로 뭐 정당한 쟁의행위가 이제 보호를 받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쟁의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전면적으로 파업하는 거, 일하면서 작업 속도를 늦추는 거, 그냥 뭐 9 to 6로 일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9시 전에 원래 나와서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딱딱 그냥 지켜가지고 하는 뭐 준법 투쟁도 있고 직장 일부를 생산 주요 시설이 아닌 데를 점거하는 것도 있고요. 쟁의 행위가 아닌 뭐 조합 활동이나 뭐 조합 활동 아닌 건 이제 이런 게 있다 보시고 이제 직장 폐쇄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쟁의에. 근데 직장 폐쇄는 선제적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고 쟁의가 있고 난 다음에 방어적 수동적으로 하는 것만 가능하다. 그리고 쟁의의 핵심은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논문 제공을 안 하고 저기 체육관에 이제 모여서 뭐 결의 대회를 하고 근무 시간 중에 이런 파업, 쟁의죠. 이제 뭐 태업한다든지 속도를 뭐 낮춘다든지 기계 파괴, 기계 파괴는 하면 안 됩니다. 그 폭력적 수단은 아예 그냥 하면 그 쟁의 행위로서 어떤 경우에도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파괴는 하면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유형들이 있다 이거죠. 뭐
무임승차를 권유한다든지 택시를 빈 차로 운행한다든지 소극적 태압으로 이제 사실 뭐 주로 이제 이런 걸 많이 하죠. 소극적 태압을 많이 하죠. 이런 건 이제 겁나가지고 이제 잘 현실적으로 못하고 속도를 뭐 늦춘다든지 그 준법 투쟁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불매 운동 하는 것도 뭐 쟁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파업 이탈자 감시하는 어떤 피켓팅, 파업 불참자에 대해서 참가를 호소하는 거. 여기서 어떤 막 물리력이나 폭력적인 수단만 쓰지 않아도 돼요.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아마 그 계란 던진 거 같은데 그냥 뭐 말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말로 하는 거, 말로 설득하는 거 정도는 다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파업을 뭐 로비 일부를 점거하는 거. 그러니까 뭐 막 병실 점거하고 이제 그런 거는 그 주요 시설은 안 되고 뭐 로비 일부를 점거하는 거. 뭐 여기 공장 생산 라인이 아니고 뭐 앞마당이나 아니면은 뭐 사무실 일부나 뭐 옥상이나 그런 데는 이제 점거해도 된다. 준법 투쟁도 있고 뭐 원래 유니폼 입어야 되는데 뭐 사복 입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되고. 쟁행 요건은 이제 볼게요. 주체는 노동조합이 쟁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소수노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대노조가 이제 쟁의를 결의하고 난 다음에 쟁의를 풀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소수노조는 그 교대노조가 결의한 내용 안에서는 이제 쟁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근로조건 집단적 노사 관계에 관해 가지고 해야겠죠. 근데 주로 내세운 조건이 그 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한 거면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뭐 사장 퇴진해라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근로조건 개선에 관계가 있으면은 다 되는 거. 절차가 좀 중요하죠. 절차는 그래서 따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앞에 두 개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일률적으로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요거는 이제 비교적 좀 명확하거든요. 절차 부분. 수단 방법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점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생산시설이 아닌 곳에 부분적 병존적으로 점거하는 거는 쟁의로서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당한 쟁의가 아니다. 조정전치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쟁의하기 전에. 공적조정이랑 사적조정이 있고요. 조정기간이나 조정위원은 이제 노조법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사자 일방 신청에 의해 가지고 조정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조정도 이제 뭐 여러 차례 할 수가 있겠죠. 여러 차례 하다가 조정안 제시했는데 오케이 수락 그러면은 그 조정안이 노사랑 위원들이랑 해가지고 단체협약이랑 같은 효력을 갖는 거고, 도저히 뭐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쟁의로 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공익사업에 관해 가지고는 이제 별도의 조항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조정 절차 안 거치고 쟁의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참 번거로워요. 네. 중재재정도 있습니다. 중재재정도 있는데 이거는 뭐 조정이랑은 좀 다른 건데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반 투표 반드시 거쳐야 돼요. 네.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라고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고요. 거수나 박수로서 짝짝짝짝 손들고 안 됩니다.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반드시 하고 가급적이면은 투표 용지도 보관해놓고 개표 절차도 투명하게 다 기록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꼬투리 안 잡히려면. 찬반 투표할 경우에 규약상 공고기간도 엄격하게 지켜야 되고요. 제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창구단이나 절차에 참여를 한 복수노조까지 전부를 다 포함해서 제적조합원 과반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투표 참석 인원의 과반수는 아니고요. 쟁의행위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위임이 다 가능한 거고,
투표는 조정기간 종료 전이어도 가능한 걸로 최근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조정 절차가 조정 불성립이 된 다음에 투표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 쟁의는 위법한 거다, 업무방해다라고 했었지만 이 판결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 들어가기 전에 혹은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투표만 미리 해도 된다. 그게 뭐 전혀 위법한 게 아니다. 투표를 언제 하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다. 네. 그 판결이에요. 투표 없이 쟁의하면은 또 형사처벌이 있어요. 거의 그 형사처벌 조항이 쟁의 관련돼서는 지뢰밭처럼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절차를 다 이제 마쳤을 때 흔히들 하는 말이 쟁의권을 얻었다. 법률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죠. 교섭하다가 안 되고 조정도 안 되고 투표까지 다 했다. 쟁의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단 방법에 관해서 볼게요. 쟁의행위 수단 방법에 관해서. 노동조합의 지도 책임이라고 하고 있는데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려고 하는 자의 출입, 조업,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행해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저거 하는 거는 일을 안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으면 안 돼.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호소나 설득은 당연히 되죠. 내가 내 입 갖고. 그렇죠?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건 되는데 폭행, 협박을 해서는 안 된다. 물리적으로 막아서도 안 된다. 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소 참가는 아까 돼요. 뭐 아까 그 빌리 엘리어트처럼 그런 건 돼요. 네, 그런 건 됩니다. 계란 던지면 안 되죠. 그건 폭행이니까. 네, 계란 던지면 안 됩니다. 네. 작업시설이나 손상이나 원료 제품 변질 부패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금지가 또 별도 조항으로 있어요. 폭력 파괴행위 또는 생산, 저건 당연한 거고,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행태로는 행할 수 없고 3년 이하 징역, 벌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생산 시설은 점거해서 일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안 되고 쉽게 말해서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 운영하는 거는 쟁의를 해도 그거는 이제 금지가 된다.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허용될 수가 없다. 민형사상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앞에서 다 살펴본 거기 때문에 정당한 조합활동, 교섭에 대한 거랑 마찬가지로 쟁의행위에도 정당한 거는 다 민형사상으로 면책이 됩니다.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안 되고 업무방지 처벌도 안 되죠. 불이익처분 금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습니다.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한 거를 이유로 인해서 해고를 하면은 안 된다. 이제 해고뿐만이 아니라 인사적 불이익도 다 안 된다. 네. 사용자 채용 제한, 이게 또 이거 중요하죠. 쟁의 기간 중에 쟁의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가 없다.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그 기존 노동자 중에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한테 원래 하던 일이 아닌데 이제 이거를 시키는 거는 가능한 건데 채용을 해가지고 아니면 혹은 어디서 파견도 있는데 인력을 파견받아 와가지고 쟁의로 중단된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근로기준법상 이제 근로자가 아니고 이제
노조법상 이제 근로자인 사업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택배 노동자 사업장에서 이제 대체 인력 투입하려고 할 때 쟁의행위 중에 그런 걸 이제 가로 막았을 때 어떤 경우에는 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그러니까 대체 인력 투입이 위법한 거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게 정당행위다라고 본 판결이 있고 그렇게 보지 않은 판결이 있어요. 최근에 2020년 하반기에. 근데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어떤 경우에는 대체 인력 투입이 정당하다. 어떤 경우에는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몇 년 내로 대법원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흐름은 점점 더 이거를 금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요. 사실 제일 답답하게 하는 게 이제 그 업무방해죄잖아요. 형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처벌한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 노조법상 처벌 조항보다요. 이 업무방해죄가 더 형량이 더 무거워요. 형량이 더 무겁고 요건도 보세요.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조법 뭐 투표 위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기소되는 게 아니고 그걸 안 했을 때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니다.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니고 노동조합의 그 위력이 그 위세를 부려가지고 쪽수가 이제 많고 노동조합이 그렇잖아요. 힘도 세고 이제 그런 걸로 나 일 안 해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포괄적으로 봐가지고 처벌을 한다. 업무방해죄가 그런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비판은 굉장히 많죠. 아니 노동자가 노예도 아니고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했어요. 그거를 그냥 집단적으로 안 할 뿐이에요. 노무 제공을. 아니 그러면은 뭐 그게 정당하면은 징계 못 하겠지만 뭐 노무 제공 집단적으로 안 한 게 부당하면은 뭐 징계를 내리거나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거를 국가 권력이 앞장서서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해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강제노동을 시키는 거다. 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을 시키는 거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노무 제공을 단순하게 거부하는 것임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아니 4인 간의 계약 체결을 해서 불이행한 건데 그걸 다 처벌하지는 않잖아요. 돈 떼먹었다고 다 처벌하지는 않잖아요. 속인 경우에만 사기죄로 처벌하는 거지. 근데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 안 했다고 그걸 왜 처벌하냐. 결국에는 이게 그 국가와 사용자가 한편이 돼서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죠. 의심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뭐 기정사실. 네. 판례의 변화를 살펴볼게요. 과거부터 최근까지. 사실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관해서 업무방해로 처벌을 해온 거는 아주 그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나 그러니까 19세기에나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다 사라졌어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금지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주 예외적인 폭력적인 수단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교섭하다가 쟁의에 들어가서 일 안 한 게 기본적으로 불법이다라고 하는 시각인 거잖아요.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는 게. 예전 판례는 쟁의 행위 자체가 위력 업무방해임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법임을 전제로 해서 아까 살펴본 노동조합법상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방법 등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거를 다 거치면은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다라고 봤던 게 종전 판례였는데, 최근 이제 2010년도 이제 즈음에서 선고된 판결은 뭐냐면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갑자기 이제 이뤄졌고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야 내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그 억압되는 위력 행사다라고 봅니다. 무조건 불법임을 전제한 태도에서 한 발 후퇴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쟁의행위가 아주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사업장에서만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거겠죠. 사실 교섭하다가 결렬돼서 쟁의권 확보했으면 언제든지 파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전격적인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절차를 다 거쳤을 때 당연히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장 흘러내지 막대한 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전에 그 철도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굉장히 제한이 조문상 많았었던 시기에 그게 법률적으로는 하기가 불가능한 거였는데 쟁의를 했을 때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전격적이다. 뭐 이제 그런 논리였어요. 최근에는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그 도급인 사업장에서 쟁의하는 경우 수급인의 노동자,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 가서 뭐 유임을 뿌리거나 아니면 뭐 일부 점거하거나 뭐 피켓팅하거나 이제 그랬을 때 쟁의로서 그게 정당하냐라고 봤을 때 도급인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 이상 도급인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청소 노동자들 뭐 어떤 대기업 어디 사옥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속은 이제 하청 소속이잖아요. 교섭은 어차피 하청이랑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됐어. 그러면은 원청 사업장에서 하는 거. 거기가 내 일터고. 그러면은 거길 점거하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황이 그런 거예요. 도급인 사업장 이제 내가 대기업 사옥에 청소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수급인 사업장 사무실은 그러니까 그 도급인 사업장은 뭐 여의도에 있어요. 근데 뭐 수급인 사업장은 뭐 저쪽 뭐 가락시장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수급인 사업장을 점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의도가 아니고 가락시장 가가지고 그 사무실을 부분적 변동적으로 점거해야 되냐? 아 그건 아니다. 도급인도 용인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점점 더 그 업무방해죄의 적용 범위가 좁아지고 그 쟁의행위를 보장하는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걷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길이 되고 그 길이 점점 넓어진다. 쟁의라고 하는 게 결국엔 사회적 힘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넓어지고 있다. 뭐 후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다뤘던 내용은요. 사실 대학교 강의로 한다면은 정말 몇 주에 걸쳐야 되는 다 내용들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요. 하나하나가 깊이 들어가면은 정말 뭐 논문 과목으로 다 나올 만한 주제들이에요. 근데 시간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거구나 한 맛만 보는 정도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